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바로 다음 페이지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본의 교육 제도를 한번 살펴보면 그 첫 번째, 우리 교육 행정 어떤 구성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일본은 크게 나눠서 두 개의 교육 행정 기관이 있다고 보면 돼요. 문부과학성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문부과학성은 중앙교육행정기관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중앙교육행정기관에서 이제 통괄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문부과학성이라는 중앙교육행정기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47개 이 행정구역을 일본은 이제 도도부현으로 나누죠. 그래서 이 47개 도도부현에 각 한 개씩 이제 그 지방교육행정기관을 교육위원회라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을 두고 그 다음에 시정촌 각각 지역에 거의 한 3천여 개의 그런 교육위원회를 각각 그 지역에 하나씩 설치를 하고 있어요. 하나씩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부과학성이라는 중앙교육기관이 있던 각 지방, 각 지역에는 한 3천여 개의 교육위원회가 있어서 이 교육위원회와 그 문부과학성이 서로 연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교육 행정을 보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 교육위원회의 구성이라고 하면 이제 그 한 3명에서 6명 정도의 교육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그 일들이 아주 다양하고 포괄적이고, 그 다음에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알지만 이 교육위원회가 가지는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학교는 다 교육위원회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운영을 해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학교 교육, 뭐 이런 그 전체 그 지역의 교육에 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각 지역의 교육위원회에서 관할을 하고, 교육위원회가 갖는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강하다고 할 수 있죠.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에서 이제 그 교육위원회 직무 권한을 이렇게 쭉 눈으로 한번 훑어보더라도 어때요, 여러분? 얼마나 이 교육위원회가 하는 일들이 광범위하고,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한 권한이 막강한지 우리가 한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학교 및 교육기관의 설치, 관리, 폐지, 학교를 세우고, 뭐, 교육기관을 관리하고 또 없애고 하는 이런 일들을 다 교육위원회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재산 관리, 각 지역에 그 지역에 배당된 교육재산을 관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및 교육기관 직원의 인면 인사를 관리하기도 해요. 인면 인사라는 건 어때요? 선생님들이나 이런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명을 하거나 면직을 하거나, 그러니까 임명을 하기도 하고 파면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인사 이동도 관리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그 힘이 많이 이런 곳에 작용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의 입학, 전학, 퇴학 이런 것도 이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조직 편제를 하고, 교육 과정을 만들고, 학습이나 직업 지도를 하고, 이런 것도 다 교육위원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교육 과정을 만든다는 건 요즘 이거는 제가 전공한 것이기도 하고 한데, 교육 과정, 이 교육이 얼마나 어떠한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에, 그 사회에 인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하느냐를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또 개개인이 어떻게 이제 발전해 나가느냐, 어떻게 변화해 나가느냐,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교육 과정도 이 교육위원회에서 만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교과서 및 그 외 교재의 취급도 교육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어떤 교과서를 이제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그 채택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의 직무로 이제 그 교과서를 채택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하죠. 근데 여기서 그래서 교과서 얘기가 나와서 하나 짚고 넘어간다면 옛날에 우리 그 세영모가 만든 새로운 역사를 쓰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이라고 해서 세역모 여러분들 기억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약간 그 세역모에 관한 그 어떤 기사라든지 아니면 그다음 뭐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 세역모 이런 키워드만 넣더라도 아마도 세역모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활동이나 또 어떤 그 인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자세히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 근데 이 새로운 역사 교과서라는 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그런 성향의 그런 내용의 이제 그 교과서죠. 그런 내용의 교과서를 만들어서 과거에 그런 교과서를 이제 각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하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 그 새로운 교과서라는 게 사실은 뭐 채택한 그런 그 학교 비중을 살펴보면 한 0.04%, 굉장히 작은 학교에서. 그래서 그게 왜곡된 교과서라는 거를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왜곡된 교과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해서 처음에 초창기 때 그 교과서가 나올 때는 한 20년 전이죠. 그러니까 초창기 때 그 교과서가 나올 때는 굉장히 뭐랄까, 일본 사회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교과서였어요. 근데 어때요? 지금은 거의 뭐 학습 지도 요령이라고 하는 학습 지도 요령이 다음 이게 설명을 할 수 있는 학습 지도 요령은 뒷장에 설명을 하네요. 근데 학습 지도 요령은 굉장히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교사들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학습지도 요령, 이제 뒷부분에 더 학습지도 요령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세히 할게요. 근데 그 학습지도 요령에 표기를 해서 그런 왜곡된 교과서에 왜곡된 내용을 실었던 것을 그대로 온 일본의 학생들이라면 다 교육을 그렇게 받도록 그렇게 지금은 뭐 아예 학습 지도 요령에 명기를 해서 이렇게 가르치십시오. 예를 들면 난징 대학살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군 위안부라든지 그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토 분쟁 문제라든지 다케시마라고 다케시마는 일본군 영토다라는 이게 독도는 한국의 영토죠. 근데 그런 왜곡된 그런 내용들을 아주 버젓이 지금은 가르치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택하느냐 마느냐도 다 그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럼 교육위원회 사람들은 아주 역사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양심이 없고 그런 지각이 없는 사람들이냐?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지만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교육위원회는 3인에서 6인 사이로 이제 구성이 된다고 했죠. 근데 3인에서 6인 사이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 3인에서 6인 사이, 만약에 예를 들어 한 5명이라고 칩시다. 그럼 5명의 교육위원회 위원 중에 3명만 찬성을 하면 찬성이 되는 거예요. 3명만 우리는 그 세영모에서 만든 역사 그 교과서를 사용하자라고 한다면 나머지 2명이 반대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 세영모에서 만든 교과서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교육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낙하산, 그러니까 문부과학성이라든지 정부에서 그 우익적 성향의 그런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낙하산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각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 정부 주도적인 아니면은 어쨌든 그들이 요즘 정부가 일본 정부가 어때요? 굉장히 보수 우익적인 그런 성향으로 달려가고 있죠. 그렇죠. 돌변국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또 그런 이 과거에 그들이 제국주의적 성향, 뭐 아무튼 국가주의적 성향 이런 것들을 띄었던 그런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보수 우익적 성향들을 아베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이제 그런 성향을 표출도 하고 지니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죠. 근데 그런 성향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아주 적절한 거죠. 적절한 방법이 되는 거죠.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보수 우익적 성향의 그런 정책들 이런 것들에 차세대들 앞으로 일본을 짊어지고 나갈 세대들에게 그런 보수 우익적 성향에 동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교육위원회가 그런 결정을 보수일적 성향, 정부의 아니면 문부과학성의 뭐 어떤 일본을 리드해가는 그 리더들의 그런 성향을 교육에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서 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그렇게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낙하산 인사를 한다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그래서 교육위원회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어요. 일본도 우리나라 과거에 전교조가 있었던 것처럼, 일본도 일교조가 있어요. 지금 있어요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있었어요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은 그 힘을 사실은 발휘하지 못하지만, 일교조가 있어서 그 일교조가 하는 일들이 교육 내용에 국가가 개입할 때 그런 것들을 적정선에서 커버하고 아니면 항의를 하고 교육에 정부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일교조인데 지금은 거의 일교조가 하는 일들이 그렇게 일교조의 힘이 미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튼 과거에 일교조의 반발이나 뭐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심하게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일본 교육도 일본의 우익적 그런 이런 성향들에 따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의 이런 직무 권한이 아주 상당하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기 바라겠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교육이 지금 제가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사실은 국가주의적 보수 우익적 성향으로 그 내용이 구성되고 있는 것, 그걸 교육위원회에서 차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부의 그런 의도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외에도 교육위원회 직무, 여기 인면, 인사, 이걸로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사실은 옛날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일본에서는 국기와 국가가, 사실은, 국기라는 건 뭐예요? 국기. 히노마루. 여러분 들어봤죠? 히노마루라는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 우리나라의 태극기와 같은 그런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와 국가라는 건 뭐죠? 우리나라의 애국가처럼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노래가 되겠죠? 국가가, 공식, 국가의 국기다. 아니면 이거는 국가의 국가다. 라는 게 공식화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98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은 일본의 국기와 국가가 없었어요. 왜 없었겠어요? 지금의 국기와 국가를 사용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세력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히노마루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일장기 둥근 빨간 모양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히노마루죠. 그게 우길승천기라고 해서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맨 앞에서 막 휘두르고 그런 것들이 침략의 어떤 상징, 심벌로 사용하던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과 닮아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를 이제
국가의 대표적인 그런 국기 국가화를 제대로 법적으로 이것이 국기다, 우리나라 일본의 국기다, 이것이 일본의 국가다라고 그 법적으로 그것들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타가. 그래서 국기를 이제 법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다가 사실 그게 법으로 통과된 게 98년도예요. 그래서 98년도에 비로소 일본이 그 전쟁에 패하고 이게 언제예요? 1945년이죠. 근데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거의 50년이 넘게 지난 그 50년이 넘었나요? 아무튼 50년이 넘게 지난 그런 그 시점에서 겨우 국가화하고 국기화했다는 법적으로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그게 국기화 국가화를 이제 반대를 했던 세력들이 있었겠죠. 이거는 우리가 원래 그 역사적으로 과거의 침략 이라는 그런 역사적 과오가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을 생각해서라도 아니면 스스로라도 국기화 국가화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반대했던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예를 들어 그 졸업식이다, 학교를 예를 든다면 학교에서 졸업식이다, 입학식이다 이럴 때 국기를 개양하고 일본의 일장기죠. 그러니까 일장기를 개양하고 국기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그 다음에 히노마루 기미가요라는 그런 기미가요의 내용은 여러분들 좀 찾아보면 알겠지만 어때요? 천황을 신격화해서 천황을 칭송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 그런 가사말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구성된 노래이기 때문에 이거를 국가화해서는 안 된다고 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국가를 이제 그 법적으로 하는데 반대했기 때문에 그 국가가 사실 우리도 어떤 학교 행사가 있을 때는 국기를 개양하고 국가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가를 부르는 행위 이런 거에 이제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는 아주 98년도에 이게 국기 국가화가 되면서부터 법적으로 이제 되면서부터 법제화 되면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학교에서 모든 학교에서는 행사 때 국기를 개양하고 국가를 부르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일교조 선생님들이 들고 일어났던 거죠. 일교 선생님들이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국기 국가 이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 행사장에서 부르지 않고 또 국기에 대한 예의를 표하지 않고 그래요. 다 일동 기립을 해서 이제 국기에 대한 예의를 표하고 국가를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심지어 일어나지 않는다던가 이제 이런 행위를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선생님들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징계를 가하느냐, 어떻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내느냐면, 그 졸업식장에 의자 있잖아요. 이제 앉아있는 의자 뒤에다가 다 선생님들 이름을 적어놔요. 그래서 자기 의자에 자기가 앉도록 이렇게 해요. 그런 다음에 맨 뒤에는 그 교육위원회에서 나온 교육위원이 감시를 하는 거죠. 이제 직간접적으로 감시를 해서 어떤 선생님이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는지, 어떤 선생님이 국가에 대한 예를 표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 뒀다가 나중에 교육위원회에서 이 선생님한테 이제 징계를 합니다. 왜 방침대로 따르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제 책임을 물어서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가 아주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예를 들면 많게는 월급을 30% 감봉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교육하고 연관성이 별로 없는 다른 곳으로 전출을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 징계를 해요. 그래서 한동안 이런 게 이제 일본 사회에 막 신문에도 나고 그래서 좀 문제시 됐던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다 그랬죠? 이제 너무 문제화되는 걸 막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문제화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일교조도 또 서서히 그런 반발을 할 수 있는 저항을 할 수 있는 일교조들의 힘도 잃어가고 지금은 거의 그게 정착화돼서 일본에서 국기를 개양하고 국가를 아주 버젓이 부르고 하는 게 다른 주변국들의 이런 눈치 전혀 안 보죠. 그쵸? 눈치 전혀 안 보고 오히려 막 그런 것들을 자기들의 어떤 그런 무모한 떳떳함을 이제 주변에 확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마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위원회의 직무 권한을 아주 하나하나 이렇게 좀 대충 대략적인 용어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지만 아주 하나하나 의미를 직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깊이 이렇게 파헤치고 그 실생활, 학교 현장, 그 실생활이라는 게 그 학교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과 매치를 시켜보고 연결해보면 굉장히 그 직무 권한이라는 게 얼마나 그 막강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그 광범위하고 대단한지, 그 다음에 얼마나 그 실력 행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기 그 교과서를 채택하거나 교육 과정을 만든다거나 교육 과정은 그 교과서 안에 어떤 내용을 더 넣는지 또 아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교육위원회에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 그 다음에 뭐 직원들, 교직원들, 선생님들이 임용하고 그다음 파면하고 이런 것들 어디로 보내고 그 인사 이동을 시키고 뭐 이런 것들도 다 교육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육위원회의 그런 그 역할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이런 교육위원회 역할들을 보면 이들이 어떤 알고 있으면 교육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왜 교과서 왜곡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뉴스에 가끔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왜곡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저런 것들을 어떻게 그 관철시키는지 그 과정에서 뭐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기 아마 쉬울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평생교육 및 사회교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 평생교육과 사회교육을 살펴보면 일본이 왜 교육강국으로 아니면 왜 교육국가로 그렇게 불리워지고 있는지 아마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선 평생교육을 보면은 생애학습, 우리가 이제 이게 생애라고 하는 게 평생에 걸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평생교육하고 이제 비슷한 똑같은 용어라고 같은 의미의 용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생애학습법, 평생에 걸쳐서 공부를 해야 된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법으로 제정돼서 1990년에 이미 법으로 제정됐죠. 평생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그 평생 교육이 사실은 일본의 평생 교육법하고 이렇게 생애학습법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그렇게 아주 강제적이거나 뭐 이렇진 않아요. 근데 일본은 일본도 강제적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강제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굉장히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좀 한국하고는 약간 차이점을 보이는 거고 한국도 요즘은 뭐 평생교육이라는 게 근데 이게 국가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제 사설의 차원에서 평생교육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근데 일본은 일찍이 1990년에 이걸 법으로 제정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추진했다는 것. 그 다음에 문부과학성 내에 생애학습 정책국을 따로 두고 그 다음에 각 도도부현 각 지역에 그 생애학습 추진 센터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 하는 일은 대학 입학 자격 검정 제도 그 다음에 학위 수여 기관 그런 것들을 이제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전쟁 직후에 경제적인 그런 여러 가지 패전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 개인적인 상황에 의해서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근데 그래서 지금은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사실은 대학 입학 퍼센테이지가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높아요. 일찍이 우리나라가 더 대학 입학률이 높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과거에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사람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피치 못할 상황으로 인해서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검정제도를 둠으로 인해서 늦게나마 대학에 입학해서 못한 젊었을 때 먹고 사느라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여건 때문에 좋지 않은 여건 때문에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문을 활짝 열어준 그런 제도이기도 해요. 그다음에 그래서 졸업을 못했지만 학위를 수여받는 그런 기관들 이런 기관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평생교육을 보면은
남녀노소 자기가 어디 나이가 많건 적건 이런 거 상관없이 굉장히 여러 그 분야의 학습에 참여하는 그런 노인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볼런티어로 이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아주 당당하게 지금도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평생 교육 이런 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아무튼 뭐 뭐 구 단위로 뭐 이런데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학습 기관들을 보면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교육을 한번 보면 사회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뭐 청소년, 성인, 그 다음에 뭐 여성 등 각 층의 현대사회 과제에 대한 학습 기회 제공, 뭐 이렇게,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사회교육과 그다지 다르지 않아요. 대상이 이제 뭐 청소년이라든지, 그래서 요거를 뭐 현대사회의 과제에 대한 학습 기회 제공, 예를 들어서 현대사회가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육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지금 예를 들면 과거에 1990년대 중반 후반부터는 일본의 개호보험이라는 그런 보험 제도가 생기면서 와상 노인들 집에서 그냥 누워서 생활하시는 그런 환자들, 이런 환자들을 각 시설에서 이제 관리들을 하고 보호들을 하고 했는데, 그런 케어들을 자기 집에서 이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들이 실현이 되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요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아무튼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겠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어때요? 뭐를 요구하는 거죠? 그런 요양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슨 사 해가지고 아무튼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인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 게 필요한 게 일본 사회의 어떤 과제란 말이에요. 그럼 그 과제에 부응해서 어떻게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요양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간호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자격증을 부여를 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요양사라든지 꼭 필요한 그런 곳에 이제 각각 배치를 하는, 그래서 이런 게 사회교육의 어떤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진학을 하거나 자기 전공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 근데 자기 이제 직업이나 전공을 이제 택해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시대가 뭐 첨단 과학을 요구하는 그런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그럼 그 노동력에 대한 어떤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노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노동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을, 기술적인 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시대가, 그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과제가 있다면 그 과제에 부응하는 그런 학습 내용들을 구성을 해서 학습 기관을 만들어서 각각 그 적절한 대상들에게 학습을 받게 하는, 그래서 그 학습받은 그 기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밑에 보면 공민관, 도서관, 박물관, 그 다음에 청년의 집, 소년 자연의 집, 성교육시설, 또 사회체육시설, 문화회관, 시청각 센터 및 시청각 도서관 등 뭐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회교육이 실시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사회교육 시설이 적극 활용을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교육활동 중시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게 어떻게 사회교육이 실현되고 있는지 아동관이라는 걸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아동관이라고 해놨잖아요. 각 지역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아동관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여기 요 위에 보면은 도서관, 공물관, 공민관, 그 다음에 시청각,
센터 및 시청각 도서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도서관 같은 경우도 뭐 한 동네에 몇 개씩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또 더 시정 촌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그 다음에 그 촌도 여러 단위로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맛지에서 운영하는, 어떤 그 거리에서 운영하는, 어떤 또 조직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그래서 그 지역에 제가 살고 있는 살았던 지역도 뭐 조금 지나면 무슨 도서관, 크고 작은 뭐 그 관리하는 곳, 그 다음에 소속된 곳, 그 다음 뭐 아무튼 그 범위, 그 다음에 도서관의 크기, 이런 거는 각각 다 다르지만 도서관이 몇 개씩 있었어요, 동네에. 그래서 언제든 그런 도서관들을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뭐 그런 폐단도 있어요. 도서관에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그 일본에는 또 상상외로 홈리스들이 많아요. 홈리스들이 도서관을 이용한다거나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 막 이제 그랬던 적도 있는데, 어쨌든 누구나 다 도서관을 그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근데 그중에 그렇게 이제 좀 특이한 거는, 한국 사회에서 잘 활용되지 않는 아동관이라고 있는데, 이제 제가 아이를, 제 아이가, 초등학교를 일본에서 다녔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 나가는 엄마와 또 우리 아이는 4학년 때부터 이제 6학년 때까지 이제 그 초등학교를 일본에서 다녔는데, 저는 학교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방과 후에 이렇게 뭐 데리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주로 밖에 나가서 뭐 친구들이랑 놀거나, 아니면은 그 친구들이랑 노는 장소가 이제 뭐 그 각각 뭐 여러 장소들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 아동관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게 아마 그 객지에서 그렇게 일본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었던 그런 하나의 어떤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던 기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관에서, 그래서 여기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이라는 건, 그 연계를 통한 교육활동을 중시한다는 건, 제 가정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애가 학교에서 아동관의 프로그램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오늘은 어느 지역의 어느 아동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그게 뭐 하루하루 단위는 아니지만 주 단위로 어떤 아동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하는데 참여 방법은 어떻다는 것을 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보내줘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는 자기가 어느 아동관에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싶은지 그 체크를 해놨다가 그 학교에다가 그 신청을 해요. 나는 어느 아동관에서, 예를 들면 뭐 요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도 요리하는 거를 굉장히 어렸을 때 좋아해서 요리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뭐 빼놓지 않고 이렇게 체크를 해서 갈 정도였는데, 요리가 재료비가 한 50엔 정도? 50엔에서 뭐 100엔 정도. 50엔에서 100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50원에서 1000원, 아니 500원에서 1000원 정도인데, 뭐 재료비는 아동관에서 다 이제 제공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정도의 재료비만 내면 그 요리를 배우는 그런 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아동관에 가면 일단 주도적으로 그 아동관에 있는 선생님들이 주도적으로 놀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깊이 학습을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놀이 위주의 학습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줘요, 아이들이랑. 해서 거의 학교 끝나면 뭐 집에 가방을 놓지 않은 상태, 그냥 가방 든 상태로 아동관에 가서 그 활동을 활동에 참여를 해서 제가 퇴근할 시간쯤 돼서 이제 돌아오는 그런 그렇게 활용을 한 거 보면, 그래서 아동관이라는 건 어떻게 운영을 하죠? 지역사회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연계가 상당히 사실적으로 잘 되는, 그렇게 잘 활용이 되는 그 예가 아동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을 한번 살펴봅시다. 학교 교육은 대표적인 대중교육이기 때문에 이제 학교 교육 외에도 교육들이 많이 있지만, 주로 이제 그 대중교육은 누구나 다 학교에 이제 의무교육화돼서 이제 다니는
교육이 반교육이 학교 교육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깊이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는 무슨 교육이지? 어떤 교육 과정이지? 라고 의문이 생기면 뭐 키워드를 쳐보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충분히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좀 찾아보도록 하고, 좀 애매하게 우리가 자료를 이제 검색을 해도 애매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제가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면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초등교육,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소학교라고 하죠. 그렇죠? 초등교육, 그다음 중등교육,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전문학교, 전반과정, 전수학교, 특수학교 및 양호학교,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고등전문학교, 보면은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전문학교가 상업계 학교라든지 농업계 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등교육은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후반과정,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하는 전수학교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대학과 단기대학은 우리나라의 전문대학과 비슷한데, 일본은 사실은 전문대학이 따로 있어요. 전문대학이 따로 있어서 이 전문대학은 정말로 우리나라의 단기대학하고는 좀 다른 아주 전문적인, 그래서 어떤 전문대학은 2년제이기는 하지만 일반 대학, 4년제 대학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심도 있는 그런 교육이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기보다 전문대학 들어가기가 더 어려운 그런 경우도 우리가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중고일관교라는 건 중등교육의 일관성을 목표로 학교교육법 개정, 1998년에 개정이 됐죠. 개정에 의해서 설립이 된 건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중학교에 배웠던 내용과 고등학교에 배웠던 내용, 이런 것들을 연계성을 가지고 그 연계성을 목표로 생긴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중학교 교육과정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하고 완전히 분리되고 어떤 진로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분리돼도 상관이 없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그게 연계되어서 자기의 진로 과정까지도 그렇게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죠. 이제 그런 걸 목표로 중고 일관교를 설립을 했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의무교육 기간은 한국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비슷한 게 아니라 같죠. 초등학교 6년간, 그다음 중학교 3년간이 의무교육 기간인데, 이제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고등학교도 의무교육화해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시행은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학제 및 학기는 6334제의 기본 학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그렇죠? 근데 초중 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3학기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학교는 이제 2학기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매년 4월에 신학기가 시작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교까지 매년 4월에. 이거는 뭐 신입사원들이 첫 출근하는 것도 4월에 시작이 되는 거하고 이제 똑같은 거죠. 4월에 이제 신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3학기제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시작해서 7월까지. 그 다음에 그게 1학기예요. 그 다음에 8월을 한 달 정도가 이제 여름방학이죠. 그 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 이게 이제 2학기예요. 2학기인데 12월부터 1월 사이에 이제 쇼가츠라고 해서 설날도 끼어 있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도 끼어 있고, 그래서 그 사이에 한 2주 정도 겨울방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1월부터 이제 3월까지가 3학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월 달에 다시 이제 신학기가 시작이 되죠. 대학교 같은 2학기제를 시행하는 이제 곳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1학기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2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는 3학기제를 시행하고 있고 대학은 이제 2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그런 그 학기라고 할 수 있어요.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학습 지도 요령이라는 게 있는데, 학습 지도 요령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사용 교육 지침서, 이런 거하고 이제 비슷한데, 그거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건, 교육 지침서와 비슷하지만 사실은 이 일본의 학습 지도 요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학습 지도 요령에 표기된 대로, 명시된 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법적으로 구속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절대적으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학습 지도 요령에 학습 지도 요령이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반드시 학습 지도 요령에 나와 있는 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사회과 교과서, 도덕과 교과서 이런데 그런 학습 지도 요령에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런 것들을 표기해 놓으면 반드시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학습 지도 안 가르치면,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제 저촉을 받게 돼요. 제재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학습 지도 요령이 갖는 그런 힘, 그 다음에 그런 기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뭐랄까. 그래서 왜 뉴스에 들어보면 뭐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왜곡한 그런 어떤 내용을 일본의 학습 지도 요령에 표기하기로 했다, 명시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쵸? 그런 내용이 바로 학습 지도 요령에 이걸 명시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은 반드시 그렇게 가르치기로 했다. 아이들에게. 그런 게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학습 지도 요령은 교육의 연계성. 학습 지도 요령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쭉 다 있어요. 그래서 그 학습 지도 요령에 의해서 그 계획대로 학습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교육이 막 이렇게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뭐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고 쭉 교육의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유치원에서 배웠던 게 뭐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게 이런 걸 배웠으니까 중학교에는 요 내용을 조금 더 심화해서 뭐 이렇게 해서 쭉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의 통합성. 이거는 뭐냐면 국공립 학교나 사립학교나 다 학습지도 요령이 베이스가 되어서 그 내용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괄성, 통합성, 교육의 일괄성, 통합성 이런 것들을 쥐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학습지도 요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본에서 다음에 입학시험을 보면 일본에도 입학시험이 있어요. 학교를 들어가려면 이제 입학시험을 봐야 되는데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우리나라는 이제 뭐 대학교에만 입학시험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립고등학교나 뭐 물론 이런 데는 입학시험이 있지만 일본은 공립학교는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는 입학시험이 없지만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입학시험이 있고, 대학교는 뭐 어디나 입학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국공립 고등학교나 대학교도 이제 사립이 아닌 국공립 고등학교나 대학교도 입학시험이 있죠. 그래서 입학시험을 보는 유치원 아이들을 보면은 왜냐하면 유치원 아이들이 입학시험을 보는 이유, 그 다음에 배경에 대해서 전에 설명을 안 한 것 같으네요. 그렇죠? 근데 그 배경을 설명을 해보면 에스컬레이터 교육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사립 게이오 대학이 있다고 합시다. 게이오 대학은 뭐 사립학교죠. 게이오 대학에 입학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아주 높은 그런 점수를 받아야, 학습력이 또 월등해야 게이오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는데, 게이오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조건들을 조금 수월하게 만드는 게 바로 유치원, 게이오 유치원에서부터 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방식으로 진학을 이제 다음 위에 레벨에 학교에 진학을 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바로 그게 이제 에스컬레이터식 교육인데, 게이오 대학에 들어가기는 쉽지만 사실 게이오 사립 유치원을 나온 사람은
그 추천제라고 해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 개요 초등학교는 시험을 봐야 돼서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들어갈 때 추천을 개요 유치원 졸업생들은 특별히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추천생들은 좀 더 개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들어가기가 좀 수월한 거죠. 또 개요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들, 개요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개요 중학교를 갈 때 마찬가지로 그 추천서를 받아요. 그 추천서가 한 30%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에 시험을 볼 때 또 이제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개요 중학교에서 개요 고등학교로 들어갈 때도 그런 이제 추천서로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들어갈 때도 추천서를 받아요. 고등학교 이 학생은 개요가 증명할 수 있는, 개요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해서 이제 추천서를 받아서 그 추천서를 가지고 대학교에 진학하면 다른 외부에서 경쟁을 해서 들어오는 학생들보다 한 30%가 유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는 나중에 개요 대학에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이의 처음부터 개요 유치원부터 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의 입학시험 경쟁률이 상당히 센 거예요. 입학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이런 일본 유치원 입학시험 동영상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뭐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시험을 보는 그런 과정을 본 적이 있는데,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어 봐라. 뭐 신체적인 그런 거에 문제가 없는지, 체육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뭐 한쪽 다리를 들고 한 3초 이상 서 있어 봐라. 내지는 뭐 엄마,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 다음에 가족 관계를 설명해라.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게 뭐냐. 이런 걸 통해서 입학시험을 치러요. 그래서 그런 그 시험을 통과한 어린이만이 개요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개요 유치원만 잘 졸업하게 되면 개요 대학교까지 30%라는 그런 추천제를 통해서 무난히 진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걸 이제 에스컬레이터식 진학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입학시험, 주로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런 뭐 수능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센터 시험이 있어서 아직도 센터 시험을 기준으로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본의 입학은 이 뒤에 설명을 할 수 있는 사교육에서 그럼 입학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교육과정 내용입니다.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뭘 배우느냐, 어떤 내용들을 가르치느냐, 어떻게 가르치느냐,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과정을 간단하게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다른가, 다른 점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유치원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은 5개 영역, 우리나라도 뭐 몇 개 영역으로 나눠서 건강, 인간관계, 환경, 언어 표현, 뭐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각각 영역별로 교육을 이제 하죠.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비슷한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다른 거는 교사의 복장과 자세. 교사의 복장과 자세를 보면 일본 유치원에서는, 저도 일본 유치원에서 실습을 한 이제 경험이 있는데, 한 6개월 동안 실습을 하는 동안 6개월 유치원 선생님들이 뭘 입나요? 일본에서는 추리닝 같은 거를 입어요. 그 다음에 에이프런을 큰 거를 하고 있어요. 에이프런을 하고 있는데 그 추리닝 같은 걸 입고 아이들이랑 얘기할 때는 한쪽 무릎을 꿇고, 아이들이랑 같은 눈높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한쪽 무릎을 꿇고 선생님이 앉아서 이렇게 아이들이랑 대화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새 한 6개월 하는 동안 제가 추리닝 무릎이 다 닳아서 막 거기다가 덧대고 해도 결국은 한쪽 무릎이 계속 닳게 되는 그런 정도로 아이들이랑 얘기할 때 그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 게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그 에이프런,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에이프런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한쪽 큰 주머니가 커다란 게 이제 2개나 3개 정도 있는데 한쪽 주머니에는 구급 약품 등이 들어있어요. 아이들이 다쳤을 때 언제든지 내 주머니에서, 그러니까 선생님 주머니에서 구급 약품을 꺼내서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간단한 구급 약품들이 들어있고, 또 한쪽에는 놀이기구들 아니면 놀이기구가 아니라 이제 조그만 소도구겠죠. 손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면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의 그 활동에 대해서 그때그때 기록을 할 수 있는 기록장, 이런 것들이 이제 한쪽 주머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복장에서 유치원 선생님들은 안경 쓰면 안 돼요. 그다음에 귀걸이, 목걸이, 반지 이런 거 해서도 안 돼요.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좀 다르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유치원 선생님들은 좀 아직까지도 좀 약간 느슨한 그런 것 같은데, 아이들하고 부딪혔을 때, 또 아이들이랑 놀이를 할 때 아이들에게 혹시 상처라도 주는 그런 그 경우가 있을까봐 반지, 귀걸이, 목걸이 이런 액세서리는 거의 다 제거를 하고 아침에 출근하면 그런 것부터 다 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현장에 이제 교실에 들어가죠. 그런 게 우리나라 선생님들이랑은 조금 다른 그런 복장 자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좀 다른 게 남자 선생님들이 상당히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보다 일본 선생님들이 남자 선생님들이 월등히 많아요. 근데 우리 원래 유아교육이라는 게, 유치원 교육이라는 게 이 정신적인 그런 노동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노동을 필요로 해요. 예를 들면 완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옮길 때 굉장히 큰 힘을 필요로 하고, 아이들이 또 어떤 위험한 경우에 처했을 때 뭐 아이들을 들고 뛴다거나 아이들의 를 케어한다거나 이럴 때 힘이 센 선생님들이 나서줘야 되기 때문에 유치원에는 남자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뭐 없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봐서는 남자 선생님들의 그런 게 아주 굉장히 다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각각 유치원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각 대학에 보면은 남학생들이 한 20% 정도, 많게는 30%, 적게는 한 10% 정도 차지하는 그런 비율의 남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고, 꼭 유아교육과가 아니더라도 뭐 사회복지학과라든지 뭐 이런 데서 유아교육, 아동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학과의 유아교육 파트, 뭐 아동교육, 그런 각각 또 이제 세분화돼서 나뉘어져 있죠. 그런 곳에 남학생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한국의 경우에서를 비교를 해서 보면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제 유치원에서 예를 들면 뭐 기사 아저씨라든지 통학을 이제 관할해 주시는 기사 아저씨라든지 관리해 주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계시지만, 남자 선생님이 유치원 선생님 중에 남자 선생님 계신 거는 지금 굉장히 드문 경우고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본하고 좀 많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봅시다. 초등학교도 뭐 별반 다를 건 없어요. 교육과정은 교과목을 각각 있고, 이제 이 도덕교육을 왜 이렇게 해놨느냐면, 우리나라는 도덕교육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도덕교육이 하나의 교과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교과목으로 도덕교육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교과목 전체, 학교 활동 전체를 통해서 도덕교육이 실시가 되도록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도덕교육이 엄청나게 이제 비중을 크게 두고 있다는 얘기죠. 이 도덕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어떤 일본인이 되어야 되느냐, 윤리, 도덕, 뭐 이런 윤리관, 도덕관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어떤 일본인이 되어야 하느냐, 이런 게 이제 중점적으로 교육이 되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뭐 한 과목으로 둘 수 없다 이거죠. 근데 이런 의도들은 옛날에 전쟁 전에 수신교육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마 도덕교육의 영향을 왜 이렇게 크게, 도덕교육의 퍼센테이지를 왜 이렇게 크게 잡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엔 일본인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수신교육, 지금의 도덕교육이 옛날의 수신교육이죠. 수신교육을 통해서 일본인들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막강하게 지대하게 영향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일본 사람들은 이 도덕 교육이라는 거를 굉장히 그 의식하고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죠. 올바른 일본인을 이제 그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도덕 교육이 도덕에서 그런 것들을 다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비중을 굉장히 크게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활동 및 종합학습 교육 해가지고 교과목, 도덕교육, 특별활동 및 종합학습교육 이런 게 이제 세 개가 세 부류로 나눠서 밸런스를 이제 이렇게 이루어가면서 교육이 실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괄적인 통일성이 초등학교에서는 아주 확연히 보입니다. 가방도 란도세르라고 해서 가방을 뒤에 이제 똑같은 거를 메고 다니죠. 까만색 가방. 여러분들도 아마 일본의 동영상도 이런 거 보면서 그 란도세르를 메고 학교에 등교하는 어린이들을 봤을 거예요. 그렇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까만색에서 그 가방을 똑같은 모양의 가방을 이제 메고 다니는 거. 그다음에 교복도 이제 교복제도도 그렇고 교복은 이제 공립학교에는 별로 없는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복이 있어요. 도시락, 지금은 이제 급식도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도시락을 이제 경우에는 어떤 때 도시락을 싸야 되느냐면 예를 들어 뭐 특별활동이나 종합학습 이런 거 야외 활동을 학습 활동을 나갈 때 집에서 도시락을 이제 그 싸주기도 해요. 근데 도시락의 일괄성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일괄적 통일성이나 통일성과 도시락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고 이제 의문이 들겠죠.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제 경우를 보면 저희 아이도 이제 그 뭐 특별활동으로 밖에 나가 어디 견학을 한다든지 하면 집에서 이제 도시락을 싸가요. 근데 맨 처음에 일본 학교에 보내놓고 저는 이제 한국 엄마다 보니까 한국에서 그 한국 학교에서 아이들을 도시락을 싸주던 그런 게 이제 제 인식에는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가정통신 뭐 어디에 그 견학을 간다 그런 가정통신이 있어서 저는 도시락을 싸라고 하길래 그냥 오늘에서야 바로 내가 이제 솜씨발이를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김밥을 싸고 아무튼 좀 그 엄마들의 욕심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좀 그게 좀 돋보였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소홀히 물론 평소에는 좀 소홀히 하지만 요때만이라도 좀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도시락을 좀 꼼꼼히 쌌어요. 꼼꼼히 예쁘게 싸기도 하고 같이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또 이제 좀 여러 그 종류의 도시락을 이제 준비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선생님도 한번 이거는 한국식 음식이니까 맛도 보니 우리 애가 다녔던 학교는 공립학교였기 때문에 한국 아이가 없었어요. 그 외국 아이가 한 명밖에 없어서 요거는 한국식 음식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좀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이제 그 태감이 편지죠. 그러니까 메모지 그런 메모지를 써서 그 도시락 위에다가 잘 이렇게 그 넣어서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학교에 불려갔어요. 저한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이랑 차별되게 그런 도시락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제 오니기리 2개, 오니기리라는 건 주먹밥이죠. 오니기리 2개와 그 다음에 오차 하나, 오차도 뭐 이제 그 보온병이나 이제 물병에 넣어서 오차라는 거는 일본에서 주로 마시는 그 녹차라든지 그냥 아니면 뭐 다른 차로 마실 수 있는 그런 거 하나. 요것 외에 절대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잘 써서 아이한테 보내주고 그 다음날 가서 저 엄청 혼난 그런 선생님한테 야단을 들은 그런 그 그런 그 경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일괄적 통일성이라는 거 이제 그 연결이 되는 거죠. 일본에서는 어떤 아이가 특별히 더 튀어서도 안 되고 특별히 더 모자라서도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눈에 너무 튀게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도시락이 그렇게 조금 다른 아이들을 보면 참 검소하게 오니기리 뭐 하나 내지는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한 아이들은 2개 정도 이렇게 그 주먹밥으로 그런 도시락을 싸는데 제가 아주 튄 행동을 한 거죠. 그렇게 튄 행동을 하면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를 배려를 해서 너무 튀게 하지 말고 통일성 이런 것들을 좀 그 지향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아무튼 그 도시락에도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 그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그 초등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 또 학교에서 하는 그런 거에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런 거에 발맞춰서 이런 통일성을 이제 따라줘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서 학교에서의 규칙은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엄격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용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용돈을 줘서 자기가 이제 쓰게 하잖아요. 근데 일본 아이들은 물론 자기가 쓰는 아이들도 있어요. 용돈을 받아서. 근데 학교 안에서 학교에서 가지고 오라는 것 외에는 절대로 가지고 가면 안 되고, 물론 거기에 그 용돈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과 후에 애들이 뭐 자기가 어디 가서 뭘 사 먹는다든지 아니면 뭘 산다든지 이런 건 일단 집에다가 귀가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가능해요. 그 이후에는 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뭐 그렇게 소비 활동을 자기주관적으로 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근데 우리 애는 뭐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간 아이니까 막 군것질거리 이런 것도 학교에 가지고 가기도 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아무튼 순환을 많이 겪었습니다. 처음에 한국의 학교 생활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탕이라든지 뭐 초콜릿이라든지 먹을 걸 학교에 가서 아주 많이 혼나고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용돈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몇 푼 되지 않지만 문구점에 가서 뭘 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친구들이 그런 걸 이제 알게 되고, 친구 엄마한테 그 친구가 김꾸는 저희 아이가 김아무개인데, 이제 김꾸는 뭐 자기가 돈을 그렇게 쓰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친구 엄마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아이가 그렇게 마음대로 소비를, 그러니까 많이 풍족하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뭐 1,000원, 500원, 1,000원 정도, 이 정도인데, 그런 것들을 아이가 이제 자기주도적으로 소비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뭐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일본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뭐 쓰게 한다거나 할 수 있는데, 규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학교 규칙은. 네, 그런 거가 조금 우리나라하고는 다른 그런 내용이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도 뭐 필수 교과가 있고 선택 교과가 있고, 그 다음에 도덕 교육이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중이 크다고 했죠. 그 다음에 특별활동 및 종합학습도 마찬가지고, 키레루, 중학생 하면 키레루, 아바레루 하는 그런 용어들이 이제 연상이 되는데, 이 키레루, 아바레루 하는 건 뭐죠? 굉장히 뭐 끊기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 애들이 아주 흥분한 상태에서 막 필름이 끊기는 정도로 흥분한 상태, 아바레로 막 이게 분노가 분출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중학교 애들이 너무, 우리나라도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중2가 무서워서 뭐 북한에서 쳐들어오지를 못한다고 할 정도로 중2 학생들이 이제,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거 풍자한 그런 용어이긴 하지만, 그 사춘기 아이들의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일본에서는 사춘기 아이들의 중학교 사춘기 아이들의 모습을 키레루, 아바레루 이런 것들로, 이 당시 이런 용어가 생겨나게 된 게 뭐 중학교 아이들의 범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심각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겨난 용어예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이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 중학생들 범죄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이 많죠. 모든 중학생들이 다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게 아주 극소수의 부분적인 그런 현상들을 보고 전체를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일부의 그런 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사춘기에 무모하게 행동한 그런 것들, 그런 태도들, 이런 게 우리나라도 키레루, 아바레루 이런 용어들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무도 필수 과목, 무도 교육이 필수 과목화된 게 중학교 교육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무도 교육이라는 게 나중에 이제 무사도 여러분들 알죠. 무사도가 어떤 의미인지, 무사도 정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근데 그런 무사도 정신은 뭐 우리가 볼 때는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지금 현대 사회에서 무사도라는 게 사실 무사의
하는 일이 뭐예요? 무사는 싸우는 거예요. 그쵸?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일본 아이들의 인성을 교육을 해야 된다. 뭐 이래서, 무도 교육이 필수 과목화되기는 했는데, 이거는 안 될 말이죠. 근데 그 내용들도 보면 무사도 정신이랑 옛날에 일본들이 그 제국주의적 그런 성향들,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공격했던 그런 성향들, 뭐 그런 것들을 발휘했던 시대 이런 데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정신을 주입하는 그런 정신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 무도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좀 비약한 경향이 없잖아 있지만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필수 과목화한 것 이런 건 좀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도 이제 교육 과정을 보면 뭐 교과목이 있고 특별활동이 있고 교과목은 이제 보통 교육이 누구나 다 받는 보통 교육과 그다음 전문 교육으로 나뉘어져서 교과목이 구성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그렇고 패션과 헤어스타일이 일본 고등학생들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학생들도 그렇고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다 교복을 입어요. 교복을 입는데 그 교복을 입은 개개인의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그 변형을 잘 시켜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교복이라는 그 정해진 틀 안에서 그 교복을 아주 교묘하게 그다음에 디테일하게 그렇게 변형을 시켜서 자기만이 갖고 있는 그런 패션 그런 스타일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게 굉장히 상당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일본의 유명 디자이너들이 많이 나오고, 일본의 패션이 세계 패션에 뭐 아주 주도적으로 뒤지지 않죠. 그런 것들이 일본 아이들, 그럼 왜 그렇게 일본의 패션이 이제 세계 주도적인 그런 계열에 들어있느냐, 이런 그런 뒷 배경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는데, 그 조사를 해보니 일본 애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 교복이라는 아주 최소한의 그런 영역 안에서 거기에서 변형시키고 뭔가 새롭게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독특하게 새롭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이런 노력들이 생활 속에 벌써 다 몸에 배어 있다.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본이 그런 게 이제 성인이 되면서 그런 기술적인 면들, 이런 면들이 발달이 되기 때문에 세계 패션 시장을 주도해가고 뭐 이런 게 아니냐라는 그런 평도 있었어요. 그만큼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패션과 헤어스타일 아주 독특하고 그 다음에 뭐 개성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서클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고교 야구를 보면, 근데 일본의 교육을 좀 보면, 음, 자, 일본은 체육 특기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체육 특기자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체육 특기자들이 어때요? 뭐 학습 활동을 다 하지 않아도 그 체육을 우선시 하잖아요. 자기 특기를 우선시 하잖아요. 일본은 중학생이나 뭐 고등학생이나 일단 정규 수업에 다 참여를 하고 그 외에, 그러니까 정규 수업, 지난번에 70%에 대해서 얘기를 했나요? 일본은 보편적으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70% 정도의 학습력, 70%의 참가만 하면 그게 100%라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30%, 나머지 더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 더 잘하고 싶은 사람은 그 30%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100%를 정해놓고 누구나 다 공부를 잘하려고 하고 누구나 다 그 학교에 충실하려고 하고 이런 게 100%가 가장 정점이잖아요. 가장 목표하는 바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가 아니에요. 100%가 있으면 모든 학생들은 그 100%의 70%까지만 달성하는 게 학교의 교육 목표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70%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학습 활동도 들어있고 학교 활동도 들어있고. 근데 아무튼 모든 활동들을 그 70%까지 하고 그보다 더 잘하려면 나머지 그거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할애하거나 어떤 에너지를 투자를 해서 성취하는 거지 학교에서 관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잘하면 좋죠. 잘하면 좋지만 거기까지 학교에서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30% 나머지 자기 활동, 자기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뭐 그 체육 특기생도 될 수 있고, 뭐 예능계 어떤 특기생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습 활동 외에 자기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서클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자기의 특기, 자기의 앞으로의 진로를 목적으로 해서 그 서클 활동을 활용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까 고교야구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일본의 고교야구 선수들은 우리나라는 야구 특기자들, 뭐 체육 특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 안 들어오죠. 근데 안 그래요. 일본 사람, 학생들은 정규 수업 다 들어가고, 방과 후에 자기 그 개인적인 특별 활동을 통해, 방과 후 활동, 그게 이제 서클 활동이죠. 부활동이죠. 그 부활동을 통해서 그 야구 뭐 경기를 한다거나 자기 훈련을 연말을 해서 뭐 나중에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프로야구단으로도 들어가고 뭐 대학 야구단으로도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 특수한 활동을 뭐 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학교 그 70%에는 다 충족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그 활동을 통해서 하는 거라 일본의 고교 야구가 고등학교의 우리나라의 그 취미생활 정도로 그렇게 결성되는 그런 서클이잖아요. 그렇죠? 그 서클을 중심으로 활성화된 그런 그 야구단이에요. 그래서 그 고교 야구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잖아요. 그 전국 대회에 나가는 코지엔에 나가는 그 고교 야구는 그 서클 활동 중심으로 훈련이 된 학생들이 코지엔에 나가서 결승까지 이제 가서 야구 경기를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발탁되는 선수들이 이제 뭐 프로 선수라든지 이런 데로 이제 가게 되는, 그게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동이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예 서클 활동, 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돼 있어서 저희 아이도 이제 북 치고 뭐 어느 날 북을 친다고 해서 무슨 네가 북을 치느냐 그랬더니 제법 나중에 막 이런 걸 드럼으로 이제 칠 수 있을 정도로 제법 잘 쳐요. 근데 선생님들이 참 이런 것도 지도를 잘하는구나 했더니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4학년 학생은 5학년이 가르치고 5학년 학생은 6학년 선배가 가르치고 그래서 이 1년 차이가 나지만 그 선배들이 어떤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런 거를 막 서로 이제 도와주고 하면서 자기 특기 이런 것들을 발달해 나가는 게 이제 초등학교에서 있는 그 부활동이고, 그다음에 스포츠 활동은 뭐 누구나 다 하나씩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이 부활동은 엄청 이렇게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렇게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 또 중학교에서 자기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음, 방과 후 활동, 부활동을 또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거고 계속 이렇게 연계를 시켜가면서 그걸 자기 직업으로 자기 진로의 어떤 하나의 그 요소로 활용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제 대학교 때도 부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는 대학교를 이제 일본에서 다녔잖아요. 근데 대학교 때도 그 교육학과다 보니까 자기 어렸을 때부터 하던 그런 악기, 이렇게 막 이렇게 타이코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이제 앉아서 이렇게 막 북을 치고 하는 그런 걸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대학교에서도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 동아리에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기도 하고 학교 축제 때 그런 자기네들 재능을 이렇게 활용하기도 하고, 그 걔네들이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부활동을 통해서 배운 거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대학교에서 활용되기도 하고, 자기의 이제 어떤, 뭐 취미 활동 이런 거를 쭉 연관시켜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저희 과에 댄스를 그렇게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 학교 방과 후에 뭐 그런 걸 배우면서 쭉 자기 특기로 이렇게 지니고 있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친구가 막 그 댄스 경영대회 뭐 이런 데 나가서 우승을 할 정도로 그런 게 어렸을 때부터 방과 후 활동으로 다져진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그 교육의 다양화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 게 일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교는 이제 입학시험, 아까 그 센터 시험이 있다고 했죠. 입학시험을 통해서 가고,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식 교육 제도, 뭐 이런 건 그 추천제를 통해서 이제 그 유치원부터, 그러니까 사립학교의 경우 유치원부터 그 대학까지 진학할 수 있는, 그래서 대학교를 일본에서는 학교인이라고 해요. 학원이라고 하는 게 그 안에 대학만 있는 게 아니라 유치원도 있고, 한 캠퍼스 안에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또 뭐 중고등학교도 있고, 대학도 있고, 대학원도 있고, 또 대학원에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제가 다닌 학교는 물론 그렇게 뭐 유명한 대학은 아니지만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있고, 나중에는 그 센터도 있어요. 어떤 센터냐면 대학원에 임상심리학을 전공하는 과가 임상심리학과가 있기 때문에 그 임상심리학에서 실습을 그 센터로 다 나가요. 그 센터는 이제 그 정신적인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곳이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곳인데, 그런 센터가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런 센터로 이제 진료 의뢰를 하고 하는 그런 곳이 있고, 그래서 하나의 캠퍼스 안에 또 유아교육과를 전공한 사람들은 유치원, 그 안에 있는 유치원으로 또 실습을 가기도 하고, 그 유아교육과 졸업한 사람들이 또 자기 모교의 유치원에 근무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뭐 각 소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자기가 졸업한 학교에 그런데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랬기 때문에 학교가 이제 학원이라는 그런 용어를 써서 한 캠퍼스 안에 유치원부터 그렇게 어떤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하는 그런 센터까지, 그 사설 기관이죠. 근데 그런 센터까지 다 이렇게 한 자리에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국립대는 약 80%, 그 다음에 공립대는 90%, 사립대가 이제 퍼센트가 아니군요. 국립대가 한 80개, 공립대가 한 90개, 사립대가 한 580개, 국공립 사립 단기대가 한 420개 정도, 이런 대학이 얼마 정도, 몇 개 정도 되느냐,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는데, 클럽 활동이나 뭐 취업 활동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취업 활동은 조금 빨라요,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는 대학교 4학년에 진학해서 취업 활동을 하지만, 일본의 대학교는 벌써 대학교 4학년이면 취업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대학교 3학년 후반부터 3학년 2학기부터 취업 활동을 준비를 해서 대학교 4학년 때는 그때부터 이제 결정이 되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좀 빠르고, 그 다음에 클럽 활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해온 그런 게 굉장히 쭉 이제 점점 심도 깊은 그런 클럽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중요한 건, 좀 특이한 건 아르바이트인데, 아르바이트를 제가 보기에는 안 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나라들 학생들보다 굉장히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다양해요. 물론 뭐 편의점이라든지 뭐 서빙을 한다든지, 근데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다양화되어 있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저도 아르바이트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뭐 대학원 때도 그렇고 대학생 때도 그렇고 아르바이트를 안 한 적이 없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것 중에 조금 기억에 남는 건 2000년대에, 그때는 대학원생 때였죠. 이제 2000년대에 IT 산업이 우리나라 보다 일본이 굉장히 늦었어요.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이 2000년대에 80%, 일반적인 가정에, 아니면 일반적으로 인터넷 보급률이 80%일 때 일본은 20%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의아하죠. 숫자가. 근데 그 수치가, 근데 어쨌든 그 2000년도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그 인터넷 보급률이 각 가정이나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80%라고 한다면 일본은 뭐 20%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나 그게 저조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모든 문서를 문서를 워드화하는 작업들, 이런 작업들이 필요로 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뭐 일본인이 아니고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 인터넷이라든지 컴퓨터에 이제 노출되는 그런 시간이 많았었고, 그래서
일본에서 그 문서들을 일본어 컴퓨터에 워드로 워딩 하는 거를 그 아르바이트로 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시급이 아무튼 시급이 그때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면 그게 2000년 기준으로 할 때 식당에서 서빙을 하면 800엔에서 1000엔 정도. 그 다음에 파친코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좀 힘든 그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1200엔에서 1500엔 정도 시급이. 그 다음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한 750엔, 700엔에서 조금 하고 나니까 750엔으로 이제 올려주더라고요. 700엔 정도.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식당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이런 거보다 시간이 굉장히 단축돼요. 그냥 노트북만 하나 있으면 컴퓨터만 하나 있으면 앉아서 할 수 있는 거라 좀 시급은 쌌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아르바이트,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아르바이트가 다양화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보편화되어 있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그 내용이 사교육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사교육과 이제 교육 문제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데, 이 교육에 관한 거를 2주에 걸쳐서 제가 빨리빨리 하려고 했는데, 워낙 이 교육을 통해서 일본 사회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어때요? 들어보고 나니까 이게 교육 문제가 아니죠. 교육을 설명하면서 일본 사회를 설명하는 거나 교육을 통해서 일본 사회를 알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쵸? 그래서 이게 교육에 국한된 그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2시간에 끝날 얘기가 아니네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이 뒤에 사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설명이 엄청나게 길어요. 길어서 여기까지 끊고 한 줄을 살짝 더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의도를 물어보지 않고 이거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다음 시간에 한 주 더 이 교육 내용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 이제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긴 내용 사실은 지루하죠. 이게 50분 이상씩 2시간 수업을 기준으로 할 때 50분, 그 다음에 3시간 수업으로 할 때 75분, 이게 이제 기본적인 수업 시간인데 그냥 목소리만 이렇게 주구장창 50분씩 75분씩 이렇게 듣기가 여러분들 아주 지루하고 그 다음에 쉽지 않은 작업, 물론 이걸 만드는 작업도 쉽지 않지만 이걸 그냥 계속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듣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규정이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수업을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좀 서로 이해를 하면서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